강의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뭐 처음 학기 시작을 하면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를 이렇게 이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많이들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다 됐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ARM CPU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소개를 마저 하고 오늘 그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RM CPU 자체는 이제 아주 많이 쓰이는 CPU 중에 하나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이제 많이 써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수업 시간에 그 외에 그 실험용 키트들도 이제 ARM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 이제 ARM이라고 하는 CPU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하면 따로 공부 좀 많이 더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들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명령어 집합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토이 CPU가 기본적으로 이제 ARM을 좀 이렇게 모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또 차이가 나는 것들도 꽤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애드나 스포츠적 연산들은 이미 우리가 이제 봐왔었고요. 그거에 대한 약간씩의 변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애드 위드 캐리, 그다음에 스포츠적 위드 캐리, 그다음에 리버스 스포츠적, 리버스 스포츠적 위드 캐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리버스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오퍼란드를 서로 반대로 바꾸는 이제 떼는 겁니다. 원래는 RS에서 RS2를 떼는 거였는데 위치를 서로 바꿔서 리버스라고 하는 건 반대하는 거니까 그 정도 차이고요. 애드 위드 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되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일단 32비트 CPU라고 하면 이걸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 수치는 32비트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써야 되는 숫자가 아주 큰 숫자다. 소위 말하는 뭐 천문학적인 숫자. 이런 걸 쓴다고 하게 되면 32비트가 모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2비트 CPU는 이제 정수로 치게 되면 이제 얼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40억 정도. 그러니까 4기가니까 40억.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0억. 플러스 20억에서 마이너스 한 20억. 그 정도 범위 내의 숫자만 표현 가능하지 그 이상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40억을 초과하는 숫자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 컴퓨터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 개의 숫자를 표현하는데 32비트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걸로는 이제 그 뭐 마이너스 20억에서 플러스 20억까지 표현한다고 치지만 이거 훨씬 더 큰 숫자가 필요하면 이제 64비트가 필요하게 되겠죠. 또는 뭐 128비트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CPU에는 32비트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뭐 64비트나 뭐 128비트짜리 숫자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명령어 단위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28비트 정수들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 한 개 가지고 안 되는 거고 여러 개를 가지고 묶어서 쓰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4개를 묶어 가지고 각각 다 묶게 되면 이게 128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낮은 비트, 그 다음에 31번째 비트, 32번째 비트에서 뭐 다시 이렇게 해서 쭉쭉 해서 마지막 최고 높은 비트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있고 또 다른 이제 숫자가 하나 더 있게 되게 되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큰 숫자를 하나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수 4개로 이루어진 배열을 쓰는 거예요, 배열을. 그래서 그 프로그램상에도 배열처럼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낮은 비트 0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뭐 비트 127까지 128비트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이 두 수를 예를 들어 더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더한 결과를 어딘가에 기록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일단은 가장 낮은 요
32석끼리 서로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과 이것을 일단 더하고, 그 결과 일단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하는 과정에 캐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바로 위에 자릿수에는 그 캐리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가장 낮은 비트에 해당하는 것들끼리는 이제 그대로 더해주게 되겠고요. 그대로 더해주게 되면 바로 그 위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더할 때는 직전에 더한 결과에 캐리가 있었으면 캐리까지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그 두 개를 더하는 것은 그냥 애드가 아니고 ADC라고 하는 걸 쓰면 된다 이거죠. 애드 위드 캐리. 애드를 하긴 하되 직전에 연산한 결과에 캐리가 있었으면 캐리까지 더해준다는 얘기죠. 그때 이걸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더하는 것이고 이건 캐리까지 더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거 더할 때는 그냥 애드 해서 결과를 여기다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높은 비트는 애드 위드 캐리 요거 더해서 여기다 기록해주고, 마찬가지로 또 그 다음 또 이렇게 또 애드 위드 캐리로 더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마찬가지 놈도 애드 위드 캐리를 더해서 기록해주고, 그래도 마지막에 캐리가 발생하면 128비트를 넘어선 거죠. 그건 그 최종적으로 이제 128비트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가 이제 5%가 나타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트 수를 굉장히 큰 키워가지고 이렇게 점수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런 캐리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명령어가 없어도 또 다른 방법들을 이렇게 동원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빼기에도 마찬가지. 이제 뺄 때에 직전에 빼기를 한 결과에 이제 바로 빌링수가 생겼었으면 그걸 그 상위에 그 빼기를 할 때 그걸 반영해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ND OR, exclusive OR는 우리 이미 본 것들이고요. 비트 클리어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비트만 이제 비트 연산을 하는데 특정 비트만 0으로 이렇게 클리어시켜준다는 이런 작업을 할 때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특정 비트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여기에 있는 것과 이것이 서로 똑같으냐 아니면 서로 다르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쓴다든지,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 본 것처럼 그냥 AND나 exclusive OR을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테스터들은 컴페어 할 때와 유사하게 exclusive OR나 AND를 했지만 그 결과를 저장하지 않고 이런 컨디션 코드로 있을 있는 이 비트들만 바꿔주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move는 우리가 그 토이에서 봤던 카피 명령어와 마찬가지가 되겠고, move n은 이제 그 네거티브, not 연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로드 스토어는 이미 우리가 토이에서 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로,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메모리를 지정해서 차례대로 계속 읽으다가 레지스터 1번, 레지스터 2번 이렇게 연속해서 여러 개의 레지스터 쫙 순차적으로 복사해오는 이런 거, 반대로 스토어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한 개의 명령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왑 명령어, 이 스왑은 이제 메모리에 있는 것을 읽어와서 레지스터에 넣고, 반대로 레지스터에 있는 것은 메모리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두 개를 서로 이제 바꾸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두 개의 명령을 따로 쓴 것하고는 사실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읽어오고 다른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하면 똑같은 결과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요즘 같은 이제 CPU에 보면 멀티코어를 써요. 그럴 때 이제 각각의 코어에서 메모리를 읽기 쓰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앞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값을 하나 읽어가가지고 증가시켜서 기록을 하고, 이쪽에서 읽어가서 또 증가시켜서 기록하고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동기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다른 과목 OS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코어가 여러 개인 GPU인 경우에는 각각이 같은 메모리 영역을 읽기 쓰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동기화가 안 되는 수가 생겨요. 그때 적절하게 이것을 잘 활용을 합니다. 수학 명령 이런 것들. 그래서 동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과 다른 것을 기록하는 것을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멀티코어 CPU에서 좀 독특하게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브랜치 명령어 있었고, 그 다음에 브랜치를 하면서 이제 링크 레이스에다가 되돌아와야 될 주소를 기록하는 작업까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이제 L이 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링크 레이스에다 복사를 하고, 목적지 레이스를 프로그램 카운트 집어넣으면 이제 브랜치가 되는 거죠. 뭐 브랜치 앤 엑스체인지도 뭐 비슷한 게 있고요. 스톱 페인트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라이 기능도 있습니다. 두 개를 곱하는 거, 그다음 멀티플라이 애큐뮬레이트 해가지고 뭐 곱하고 그다음 그 이런 걸 더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보면 이제 그 행렬 연산할 때 보면 두 개 행렬을 곱할 때 곱해서 계속 더해주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런 명령을 쓰게 되면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좀 독특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토이 CPU에서는 그냥 조건을 쓰는 것은 이제 브랜치 명령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명령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치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 이런 명령에도 다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붙이는데, 이런 식의 이름을 그 명령에다가 연달아 더 붙여줍니다. 그래서 플러스이면, 마이너스이면, 이퀄이면, not equal이면, greater than이면, greater than or equal이면,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정수 연산일 때가 되겠고, 아래쪽은 이제 뭐 정수가 아닌 기보 정수 이런 것들에서 해당하는 것들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equal이냐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컨디션 코드에 Z비트가 1이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심볼리언으로는 EQ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Z가 1일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럼 Z가 0가 되겠고, 뭐, 그레이터 된이면, 즉, 더 크다는 얘기는 양수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로이면 안 되고, 게다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는데 음수가 되거나, 왜냐하면 너무 커버리면, 너무 큰 양수가 돼버리면 마치 음수인 것처럼 되면서 오버플로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양수이면서 오버플로우가 없구나, 음수이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거나,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이런 이름들을 덧붙여 쓰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은 add 연산 명령 한 개만 갖고도 또 여러 가지 변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add 해가지고 R1과 R2를 더해서 R자를 넣는 작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add 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R1에 R2를 더해서 R자를 집어넣는데, S가 붙은 것은 다 연산을 하면서 컨디션 코드로 있던 이 값들을 갱신해 주는데, S가 안 붙었으면 그것을 갱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이에서는 무조건 이것이 갱신되는 걸로 처리했는데, 여기서는 명령에 따라서 이 명령에서는 이것을 갱신하도록 할 수 있고, 아니면 갱신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는데, add를 하긴 하되 직전에 연산한 결과가 플러스였을 때만 더하기를 하고, 플러스가 아니었으면 없던 일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add를 하는데 직전에 연산한 결과 equal이면 더하기를 하고, equal이 아니었으면 더하기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 게다가 s까지 붙어 있으니까 이 컨디션 코드로 했을 때는 이 값까지도 갱신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건을 PL, AL 등등등을 붙일 수가 있고, 거기다가 또 S를 또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조합을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AL은 이제 always 해가지고 항상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이 AL은 사실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없어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붙이면 always고요. 그 다음에 AL을 붙여도 항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 없는 경우는 항상이 되는 거죠.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이 만족될 때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령을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프트 연산한 거 보면 이제
별도로 시프트 연산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무브 명령어에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브가 어쨌든 R2에 있는 것을 R1에다가 복사를 하는 건데, 그냥 복사하지 말고, 이러한 약간의 변형을 시켜서 복사를 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R2에 있는 것을 쉐비터, 로지컬 시프트 렉터, 왼쪽으로 쉐비터, 로지컬 시프트를 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표현을 해요. 그 밑에 거 다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스토어 명령어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변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레이스를 주고 주소를 주게 되면, 이게 이제 레이블이 되겠죠. 주게 되면, 그냥 우리가 토에서 말했던 스토어 명령어가 똑같습니다. 그죠? 이 값을 이 주소에다 기록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레이스 이름을 주고 이렇게 대괄호를 붙이게 되면, 이게 이제 레이스트 간접 모드입니다. 그래서, R13 레이스트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으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토이에서 했던 str 명령어와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이게 레이스트 간접 모드이긴 한데, 대괄호 안에다가 이 숫자를 하나 더 넣었을 때, 이건 뭐냐 하면, R13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해서, 그 주소에다가 이제 R1 값 집어넣어라. 이것도 토이에서 했던 str 명령어와 똑같습니다. 그죠? 위에는 str이면서 옵셋이 제로인 것이고요. 이는 옵셋을 마이너스 3을 준 겁니다. 이것은 그걸 하면서 느낌표 하나를 붙였어요. 느낌표를 붙이면 이렇게 연산을 해서 그 주소에다가 R1을 집어넣는까지는 똑같고, 거기에다가 R13 값 자체가 마이너스 4만큼 더해지는 겁니다. R13 값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R13 값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해서, 즉 R13에다가 4를 뺀 다음에, R13 값이 4만큼 빠지고, 거기에다가 R1 값을 기록하는 겁니다. 즉, 스택에 푸시하는 거죠. R13이 만약에 스택 포인트라고 하게 되면, 스택 포인트 값을 4만큼 줄인 다음에, 거기다가 이 값을 기록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스택 푸시하는 기능이 명령 한 개로 된 거죠. 느낌표가 없으면 그냥 그 주소에 기록하는 걸로만 끝나고, 느낌표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R13 값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있고요. 로드도 마찬가지죠. 로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괄호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먼저 연산을 하는 것이고요. 괄호 바깥쪽 숫자를 주게 되면 이건 연산을 로드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으면은 R13이 가리키고 있는 곳에다가 메모리 값을 읽어와서 R1에 넣고, 그런 다음에 R13 값에다가 4를 더 더해줘라. 결국 이것은 팝 명령어죠. 현재 R13 스택 포인트라고 하게 되면, 스택 포인트 가리키는 곳에서 읽어와서 R1에 넣고, 스택 포인트 값을 4만큼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변형들을 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명령어 복잡하냐, 토이 가지고 뭐 다 된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으면 이제 좀 더 컴팩트하게 간단한 코드를 만들 수가 있다. 즉, 속도 빠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예를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건데, 이제 R0에 들어있는 값과 R1에 들어있는 값의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약수 구하는 알고리즘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이건 이 플로우 차트를 맞다고 보고 넘어갑시다. 우리 이제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은 두 개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개를 비교해봐가지고, 일치를 하면, 그 값 자체가 최대 공약수인 거죠. 두 개가 똑같으니까. 두 개가 똑같으면 R0에 들어있는 값 자체가 최대 공약수인 거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R0 값이 만약에 R1보다 더 컸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만큼 빼보는 거지. R0가 더 크면 R0에서 R1을 빼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R1에서 R0를 빼고 그 각각을 계속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언젠가 일치가 되게 되면 그 시점에 이제 R0 값 자체가 이제 최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는 1이 되겠죠. 일단 이 알고리즘이 맞다고 치고요. 이걸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R0와 R1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두 개의 값이 들어있다고 치면 먼저 이거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컴페어를 해서 먼저 그런 다음에 이퀄이면 종료가 되고요. 이퀄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다시 또 플러스에 서면 이 작업을 하고 플러스가 아니면 이 작업을 하고 그래서 브랜치하기를 다시 일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어셈블리언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써왔던 토이 CPU 갖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어떤 식으로 R0, R1에 이제 대상 값들이 있다고 치면 R0, R1을 컴페어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제로이면 일치한 거죠. 스탑으로 브랜치 가는 겁니다. 스탑으로 가서 뭐 어쨌든 뭐 프로그램이 끝나든 뭐든지 있겠죠, 뭔가가. 그렇지 않다면 사실 네거티브이면 즉 R0가 더 작았던 얘기죠. 그러면 레스로 이렇게 브랜치 해가고서 R0가 더 작았으면 R1이 더 크거나 같았던 얘기죠. 그럼 R1에다가 R0를 빼서 넣어주고 무조건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고요. 만약에 네거티브가 아니었으면 즉 플러스였으면 이런 얘기죠. 즉 R0가 더 컸으면 R0에다가 R1을 빼고 넣어주고 무조건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뭐 지금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토이 CPU입니다. 이거를 이제 ARM CPU용으로 바꾸게 되면 이 컴페어, 브랜치, 서버 뭐 이미 ARM CPU도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거의 1대1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본 그 내용입니다. 이걸 그대로 1대1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컴페어 똑같이 컴페어 명령이 좋고요. 그다음 브랜치라는데 제로이면 스탑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브랜치인데 조건이 이퀄이면 이런 얘기죠. 브랜치 이퀄이면 스탑으로 가라. 그 다음에 네거티브면 즉 작았으면 이런 얘기죠. 브랜치 less than 더 작았으면 less로 가라. 서버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했고 그 다음에 브랜치 always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R1에서 R0를 빼고 브랜치 always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토이에서 한 거나 ARM에서 한 거나 뭐 프로그램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으면 ARM 프로그램도 되게 간단하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아까 조건부 명령어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면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조금 전에 본 게 이제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R0에다가 R1에던 컴페어는 똑같이 해보고요. 똑같이 컴페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빼기를 하되 직전에 컴페어한 결과가 크거나 같으면 R0가 더 크거나 같았으면 R0에다가 R1을 빼서 R0를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다. 다시 어쨌든 앞에 컴페어한 결과가 아직도 여전히 컨디션 코드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S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S가 붙었으면 앞에 컴페어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살벌없이 서브 체크를 하면서 컨디션 코드 레이서가 막 바뀔 텐데 S가 없기 때문에 컨디션 코드 레이서가 안 바뀌는 명령어입니다. 앞에 컴페어해서 만들어진 그 NZCV 값이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그 값을 이용해서 less than이면 그럼 이번에는 R1에서 R0를 빼서 R1에 넣어준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여전히 아직 S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컴페어한 결과 NZ, CV 값은 여전히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고 어쨌든 not equal이면 지시도 가되 equal이면 사실 두 개가 같았던 얘기죠. 그러면 그냥 내려온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equal이었으면 이것도 사실은 동작을 안 했을 거고 이것도 동작을 안 했을 거고 이거에 의해서만 바로 내려오는 거죠. 더 컸다면, 양수였다면 이것만 작동을 했을 거고요. 요 놈은 영향이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같지 않기 때문에 일로 가는 겁니다. 더 작았다면 요 놈은 영향을 안 미치고 요 놈은 작동을 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명령어를 4개의 명령어로 줄여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단순한 논리로 보면 속도가 거의 2배 가까이 빨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제 조건부 명령어 실행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것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고민을 해서 만드는 게 필요한 거냐 하는 부분은 지금은 웬만큼 실제로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고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속도가 꼭 필요한 것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왜 그 동영상 코덱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영상 코덱 하는 것은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하는 작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동영상 코덱 프로그램들은 아예 어셈블리어드로 아주 효율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냥 C언어로 작성한 것을 컴파일해가지고 나온 코덱만 갖고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속도가 많이 필요한 것들이 뭐 동영상 코덱이라든지 아니면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할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셈블리언으로 직접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작성하게 되겠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의 테크닉들이 좀 가미가 되면 좀 더 이제 빠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알고리즘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부 실행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좀 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개선 여지들이 있더라.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런 독특한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정도를 소개하는 차원에서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끝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 중에 보니까 이제 이 암에는 그 프레임 포인트 안 쓰니까 이런 얘기를 하던데, 기본적으로 이제 CP에 보면 이제 그 프로그램 카운트하고 링크 레이스는 고정이 되어 있었지, 그지? 그래서 토이에서 보면 이제 그 링크 명령을 쓰게 되면 무조건 R6인가요? 프로그램 카운트는 R7번, 그 다음에 링크 레이스는 R6번을 고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링크 명령에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R에서 마찬가지. 브랜치 명령을 실행할 때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 값이 바뀌게 될 테고, 거기다가 링크 레이스까지 같이 기록을 해라 하면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트는 R15번, 링크 레이스는 바로 그 밑에 있는 R14번을 씁니다. 또 스택 포인터는 사실은 R13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나머지 R0부터 R13까지 어떤 레이스를 대상으로 써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 선택의 나름인 겁니다. 토이에서도 우리가 그냥 편의상 R5번을 썼을 뿐인 거지 R5번이 아니라 다른 걸 써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임 포인트도 그 용도에 맞게 적절한 걸 골라 쓰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 결정이 되냐면 컴파일러가 물론 이제 어셈블리언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보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적당을 아니면 지금 뭐 R 몇 번을 스택 포인터 사용을 해야지. 그 다음 몇 번은 뭐 프레임 포인터 사용해야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만들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컴파일러가 이제 어셈블리 코드를 생성할 때에 나름대로 이제 적절한 룰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다음이니까 R15번이 프로그램 카운터, 그 다음에 R14번 링크 레이스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R13을 스택 포인트로 쓰고 대부분의 컴파일러는 아마도 그 바로 밑에 있는 R12번을 아마 프레임 포인트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택 포인트나 이제 프레임 포인트는 뭐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레이스를 쓸 거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에 따라서 어떤 레이스를 쓰는지는 이제 컴파일러의 특성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 정도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ARM 칩들은 보면 이제 그 CPU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포함한 형태로 이제 회로가 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EBS도 삼성에서 생산한 이제 칩이 되겠는데, 전체 여러한 기능들이 있게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CPU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회로를 사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는 이 박스 부분이 이제 AR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온 회로고요. 나머지는 이제 삼성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말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회로들을 많이 추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코어 속에도 보면 이제 CPU 기능이긴 한데 실제 이제 CPU로 작동하는 것은 그 중에 아주 일부고요. 이 빨간 박스 있는 이 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캐시 메모리라든지 등등 해서 이 CPU를 좀 더 빨리 작동시키기 위한 또 추가적인 회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토이를 CPU를 설계할 때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한 거였고요. 이것도 아주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본 거였죠. 그리고 전체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CPU 자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캐시라든지 라이트 버퍼 같은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가 되는 것들이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칩 이외에 이제 메모리를 붙여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D램이라든지 이런 램을 붙이게 되면 램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리프레시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램을 컨트롤하는 것들, D램, 그 다음에 S램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컨트롤하기 위한 회로들, 그 다음에 LCD를 컨트롤하기 위한 회로들, 그 다음에 인터럽트 관련된 것들, 이것도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DMA 기능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UART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얼 포트를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 ADC 같으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센서를 붙이죠. 예를 들면 가속도 센서라든지 이런 온도 센서가 있으면 그 값을 이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바꿔서 읽어드리면 그런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잔뜩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칩을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단말기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개발한다 라고 하면 그게 딱 맞는 회로를 많이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이제 회사에서는 이 칩을 갖다 쓰면 회로 구성이 쉬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많이 이제 쓰일까를 보고 적절한 회로들을 이제 외부 회로를 이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용, 그다음에 스마트폰용, 또는 레이저 프린트용 등등등 해가지고 따로따로 이제 그 용도에 맞게 외부 회로들이 이제 추가될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시스템 버스. 또 시스템 버스라고 한 것이 이제 그 앞에서 애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를 합쳐둔 겁니다. 그냥 애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에다가 추가로 컨트롤 신호들까지. 그리고 보면 메모리 이네이블, 리드라이터, 인터럽터 이런 식의, 그래서 애드레스, 데이터, 그다음 기타 컨트롤 신호들 다 묶어가지고 시스템 버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칩 하나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부가적인 회로가 붙은 상태로 나오게 되겠고, 그 칩의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보면 한 엄지손톱만 하죠, 그죠? 보통 보면 엄지손톱만 한 게 아주 얇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위에 이 핀들이 이제 그 칩과 외부하고의 이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한 그런 것들인데, 각각의 핀마다에 대해서 이렇게 신호의 이름을 인식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중에 보면 이제 애드레스를 위한 것이 32개가 있고, 데이터를 위한 것이 3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신호 등등등이 막 쓰여 있는 겁니다. 이게 총 개수가 160핀짜리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외부 다른 세로와 연결하기 위한 핀을 배치한 것들은 이제 LQFP, 뭐 TP 뭐 이런 이름을 쓰고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핀을 외부에 붙이지 않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물 모양으로 쫙 배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칩입니다. 기능적으로는. 근데 이제 외부 인터페이스를 달리한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FPGA 패키지다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죠? 바닥에 이렇게 각각 이제 그 조그만하게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그 볼 그리더가 붙였다고 해서 뭐 볼 그리더 레이 이런 얘기를 쓰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기능대로 똑같은데 이제 외부 다른 세로하고 접촉하는데 그 핀을 어떻게 배치하냐 하는 것도 이렇게 또 생산할 때 패키징 기술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뭐 휴대용 정보 단말기를 하나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본 그 칩을 하나 붙이고 거기다가 외부에 이렇게 램도 붙이고 그 외부에다가 이제 램도 붙이고 롬도 붙이고 그 다음에 뭐 키패드 그 다음에 뭐 오디오 관련되는 신호 그 외부 잭에서 오디오 신호를 적절하게 여기서는 FM이네 그죠? FM 수신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무선이 필요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휴대폰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RF 신호가 필요하면 그걸 위한 것들 이런 식의 것들 붙이고 LCD 또 붙이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것이 안에 담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제 굉장히 많은 주변 장치 기관 세로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 세로가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제 휴대폰에 그렇게 기능이 많아도 기본 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요 칩 몇 개가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기타 등등 것들이 조금 들어있는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